안녕하십니까. 국회는 지금 김단호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열려 100일간의 예산 및 입법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9월까지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10월부터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인 국정감사가 3주간 열리는데요.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야당이 주장해온 원구성 재논의와 코로나19로 인한 4차 추경 등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에서는 지난달 29일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소식과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의 먼저 살펴볼 키워드는 새로운 당대표입니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은 여의도 당사에서 전당대회를 열었는데요. 최근 극심해진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면적인 온택트 방식을 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당일을 사흘 앞두고 이해찬 대표 등 현재 당 지도부가 대거 코로나19 능동감시 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적용해 50명이 채 되지 않는 규모로 전당대회를 준비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결국 10명 안팎의 소규모 인원만 참석하는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했습니다. 당 대표로는 이낙연 의원이 득표율 60.77%로 김부겸 전 장관, 박주민 의원을 제치고 선출됐는데요. 이낙연 신임 대표는 유세기간 막바지 코로나19 능동감시 대상이 되어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김부겸 전 장관은 이낙연 후보가 돌아올 때까지 전당대회를 미루자는 주장을 펼쳤지만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8월 29일에 열렸습니다. 한편 전당대회에서 이 신임 당대표는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차지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돼 차기 대선 주자 1위로서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명령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락합니다. 그동안 좋은 경쟁을 해주신 김부겸, 박주민 후보님께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함께 지도부를 이끌어 가실 새로운 최고위원님들께 축하를 보냅니다. 이 국가적 위기에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신 임무는 분명합니다. 그것을 저는 5대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넣겠습니다. 첫째,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국난극복위원회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의 전폭적인 동참을 얻어 이 국난을 더 빨리, 더 잘 극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드리도록 국난극복위원회와 당정협의 그리고 국회를 통해 전방위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소중히 살피며 기민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판 뉴딜의 필수적 개념으로 균형발전 뉴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사업 선정과 예산 배정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넷째, 통합의 정치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도 통합의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습니다. 그렇게 여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대화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사안도 늘어날 것입니다. 합의 가능한 문제들을 찾아 입법화를 서두르겠습니다. 다섯째,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각계각층의 고통을 더 가깝게 공감하고 더 정확히 대처하도록 쇄신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과 여성이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5대 명령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와 그것으로 파생된 경제적, 사회적 고난, 즉 국난의 극복입니다. 그에 대한 저의 결의를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 때 했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한마디로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들도 선출되는데요. 김종민 수석 최고위원을 시작으로 노웅래, 신동근, 양향자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이 선택됐습니다. 노웅래의 심장에는 오직 촛불혁명, 개혁 완수만이 있습니다. 노웅래의 머릿속에는 오직 문재인 정부의 성공만이 있습니다. 무한책임 노웅래, 일편단심 노웅래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에 혼신을 다할 것입니다. 노웅래의 꿈, 민주당의 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신으로 집권 20년, 100년 정당 노웅래가 당원 동지들과 함께 결단코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기 지도부는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로드맵을 제시하고 전 당원의 동의를 얻어 단호한 추진력으로 흔들림 없이 개혁과제를 완수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험지에서 고생하는 원외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전 오기 저 신동근이 원외도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여성 청년 세대를 시작으로 여성으로 기업으로 영남으로 당의 외연과 당원을 늘리겠습니다. 다음 대선 전까지 지금 당원 2배인 800만 당원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넘어 더불어민주당 3기 정부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이 민주당에 주신 거대한 힘을 생각하면 우리는 나태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만할 자유가 없습니다. 바꾸고 또 바꿀 의무만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주거 복지를 확대해서 서민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줘야 합니다. 지역 주도형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 발전도 속도를 더해야 합니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의 이행도 서둘러야 합니다. 세 분 당대표 후보, 8분의 최고위원 후보가 이구동성으로 약속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조속히 통과하고 지방의회법 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 야당 설득해야 합니다. 야당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화하고 소통해서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발목을 잡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야당이 설득이 안 된다면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라도 설득을 해야 합니다.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정 생각이 다르다면 야당과 여당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국민들, 야당과 여당 사이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국민들이라도 설득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낙연 신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는 지난달 30일 화상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는 4.15 총선을 대승으로 이끌며 180여 석의 거대 여당을 만든 공을 인정받은 반면 당내 소통 부족에 대한 비판 역시 뒤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최고위원 후보들은 버럭하는 건 배우기가 좀 그렇다, 무섭다, 이야기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충고를 듣기 힘들다, 새로운 상상력이나 도전에 대해선 대부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면이 강하다고 밝히는 등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4.15 총선 이후 상한가를 치던 당 지지율이 부동산 입법 등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으며 지지율 하락을 경험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위기의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이끌지 앞으로 그의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엄마 찬스입니다. 정치인들의 4대 리스크라 불리는 목록들이 있죠. 자신과 아들의 병역 문제, 부동산 투기, 자녀의 이중 국적, 위장 전입 등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 자신들 또는 친인척들에게 혜택이 되게끔 도움을 준 일들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도덕적, 정치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기에 정치인들을 따라다니며 없어지지 않는 문제들인데요.
최근 4대 리스크 중 하나인 자녀의 병역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여당의 전 당대표이자 현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이 그 주인공인데요. 추 장관의 아들은 군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과 함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1개월간 육군 카투사에서 복무하면서 총 58일간의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지난 1일 나타났습니다. 미래통합당 전주의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내역을 공개하며 연가 28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11일간의 특별휴가는 포상휴가 한 차례인 4일과 위로휴가를 3차례에 거쳐 총 7일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포상휴가는 군 행사 참여나 자격증 취득 등 공적이 있는 병사에게 10일 이내에서 주어지는 휴가고, 위로휴가는 훈련 참여 등으로 고생한 병사에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지휘관이 부여하는 휴가인데요. 문제는 19일간의 병가입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통합당 의원은 19일간의 1, 2차 병가는 사실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무단 휴가이자 근무지 이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합당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5일부터 2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19일의 병가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3일 부대에 복귀해야 했지만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부대 밖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 부대 밖에 있었던 나흘은 개인 연가로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일부 행정 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며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신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논란은 조선시대 군정문란의 대접이라고 말하며 맹비난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일 미래통합당 김도읍, 신원식, 정점식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의혹과 관련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저를 상대로 미래통합당에서 고발을 하셨고, 그 고발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2차 제보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을 어떤 팩트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발언을 가지고 기사화하고 계속해서 저를 단정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요, 단정지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얘기를 잘 듣고 대답하시죠. 제가 단정해서 묻는 것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수사에 관련한 사항을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보좌관에게 수사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전화하라고 않고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까? 지시했습니까? 장관님이 그 당시에?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시 자체도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한 적도 없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의원님 질의 다 포함해서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부당하게 특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 모든 것이 밝혀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네.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는 신속하게 그러면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병가 처리해달라고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라면은 그것이 외압 또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맞습니까?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장관님의 법률적인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프지도 않는데 병가 처리를 받았다면은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건 다른 문제죠, 법률상으로. 어쨌든. 예. 근데 제가 아프지도 않은 자식을 두고 무슨 병가를 운운할 필요가 없겠죠, 또. 장관님, 제가 지금 네. 물어보는 거 그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실태가 우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상황이라면 첫 번째는 우선 아이가 실제 아팠냐이겠고요. 둘째는 그 아픈 아이가 병원에 치료를 받을 만한 심각한 상황이었냐 하는 것이고요. 그거 지금 다른 그럼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 판단에 지금 제가 그러면 대해서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그 당시에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다라면은 그 보좌관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장관님이 그때 보좌관에게 지시를 했다라면은 장관님도 같이 직권남용죄가 해당될 수 있고요. 장관님이 그렇게 전화하라고 개인적인 일에다가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라고 시킨 것 그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일반적으로라면 맞겠죠. 그러나 그런 사실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런 사실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술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이 추미애 보좌관으로부터 A대가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동부지검에서 연가까지도 19일까지 아무런 근거 없는데 왜 보냈느냐. 그러니까 근거 없이 보냈다. 비중형 같은 경우는 내 구두명령으로 보냈다라고 동부지검에 진술을 했다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어제 참고로 매체 이름을 덜미 적었는데 TV조선에서 어제 9시 뉴스에 보니까 A데이와 그 방송사에서 직접 그걸 했더라고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거기도 명확하게 A데이가 추미애 보좌관으로 전화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동부지검에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 어제 9시 TV조선에 봐도 저희하고 한 게 아니고 TV조선하고 그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도 어제 방영이 되었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특별히 이상이 없을 겁니다. 예, 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서일병 병가 연장이 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 그랬죠. 네. 그 보좌관 이름 기억나요? 안 납니다. 전혀 안 나요? 예. 처음 병가 10일은 자대에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병가 10일 나갔다 왔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열흘을 쏜 거에 대해서 지금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죠. 예. 핵심은 1차 병가 때도 사실은 이게 어떤 근거가 없다 하더라고요. 병가를 나가려면 진단서라든가 군의 간 어떤 힘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병가 처음부터 나갈 때도. 6월 4일부터 6월 5일부터 24일까지 병가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서요, 지금. 그거는 검찰 측에서 얘기한 거 저도 들으면서 그때 알았거든요. 들으면서 알았다. 검찰 측에서 없다는 걸 확인했다면서요. 네. 예, 확인했고, 하여튼 그 나머지 그 개인 연가만 명령 처리됐다 이거죠, 확실히. 네. 6월 5일부터 24일까지는 휴가 명령 없이 휴가를 간 꼴이 되네요. 다만 이제 왜 그걸 보좌관이 굳이 해야 되지 생각되긴 했었습니다. 아, 왜 보좌관이 굳이 이렇게 본인이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했을까 생각했다 이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은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사생활인데. 이런 거를 그렇죠. 바쁘다고 쳐도 뭐 그건 좀. 만약에 장관님이 그때 보좌관에게 지시를 했다라면은 장관님도 같이 직권남용죄가 해당될 수 있고요. 장관님이 그렇게 전화하라고 개인적인 일에다가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라고 시킨 것 그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일반적으로라면 맞겠죠. 그러나 그런 사실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런 사실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통합당의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대검찰청의 추 장관 아들, 미 이사단 지역대장, 지역대 지원장교, 지역대 지원대장, 추 장관 보좌관 등 총 5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아들이 1, 2차 병가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근거 기록과 자료가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무단휴가이자 근무지 이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군형법 제30조 군무 이탈과 제41조 근무 기피 목적의 위계죄에 해당한다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런 야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은 서 씨는 군대에 안 가도 되지만 간 것이라며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자꾸만 문제를 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안 가도 되는 곳을 자기 발로 갔다고 해서 그곳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동부지검은 아직 이렇다 할 수사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부기관인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수사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검찰의 주요 보직을 자신의 측근 또는 친여당 인사로 바꿔놓은 현재, 법적으로 추미애 장관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존재하지 않나 봅니다. 9월 정기국회가 들어섰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 등 어려움으로 인해 7월 임시국회에서 예정됐던 공수처 출범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당기고 있는 여당은 차근차근 입법 활동으로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입법 예고,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현행법은 법관이 피해자거나 피고인,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등을 재척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재척 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에 대해서는 재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형사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 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검사를 직무 수행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현행 불복 절차로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 의한 항고, 재항고 또는 재정 신청이 있으나 2019년 기준 인용률이 각각 9.7%, 3.23%, 0.78%에 불과해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검사가 피해자거나 피의자, 피해자의 친족 등인 경우 검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피의자 또는 피해자는 일정한 경우 검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검사에 대한 재척, 기피, 회피 제도를 도입하고자 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어떤 법인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변호사에게 묻는다. 곽준호 변호사에게 듣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법관의 경우에도 기피, 재척, 회피 기능이 있었습니다. 즉, 재판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염려가 있을 때는 재판관이 스스로 난 이 재판을 막기가 힘들다고 사건을 피하거나 또는 재판을 받는 사람이, 저 재판장님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이유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재판을 받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수사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무에서는 수사관 교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좀 불공정하게 하거나 또는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 또는 편향된다 이렇게 싶으면은 수사관에 대해서 교체를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유독 검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검사를 바꿔달라 이런 내용은 없었죠. 법관은 하나하나가 독립된 헌법적인 기관으로서 스스로 자신만의 독자적인 판단을 하게끔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검사는 비록 개개인의 검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개개인의 특성보다는 전체의 검사라는 조직을 그에 내에서 한 몸으로 움직인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검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교체나 내가 저 검사랑 일하기 힘들다 이런 것을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선 이 법을 신청하게 된 이유를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현행 불복 절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에 즉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나 어떤 고소나 고발했는데 고소나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다, 즉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해서 항고로 재항고의 절차가 또 재정 절차 아까 말씀드린 것 이런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용률이 9.7%, 3.23%, 0.78% 각각 이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용률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하나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잘못된 고소고발, 즉 일부러 형사처벌을 받게끔 하려고 해서 형사처벌이 안 되는데 고소고발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 아니 반대로 고소고발을 한 사람이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형사사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들 고소고발로 이어진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재정이나 또는 항고, 재항고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결론에 이르기는 조금 성급한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문제점을 할 수 있죠. 그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바꿀 수 있다는 이 염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추상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유를 이렇게 넓혀 놓으면 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그 검사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결국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바꾸려고 한다면 그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나 권력에 조금이나 가까우신 분들이 이걸 활용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즉 좀 이렇게 외압에 오히려 노출을 시키는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제도가 작동하려면은 아예 규정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서민부터 신청해도 다 결과가 누구든지 명백하게 납득할 수 있게끔 작동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도록 해서 아예 이런 소지 자체를 없애든지 하는 게 맞지. 그냥 제도는 만드는 것도 엄격하게 실행하면 그 제도의 혜택을 보는 것은 또 그 압박 또는 뭐 어쨌든 이용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 그리고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이러한 그 압력을, 검사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재력이 되시는 분들이 좀 행사하시게 되면 국민 사이에 또 잘못된 차별이 생길 수 있고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항상 제도 자체의 취지만 보지는 말고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되었을 때 지금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상정해 놓고 본다면 그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들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고 한데요. 요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뭐 외압의 검사를 대놓고 노출시킬 수 있는 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살펴본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문제점은 검사가 불공평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는 건데요. 검사가 불공평한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공식적인 외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발의자의 제안 이유에서 볼 수 있는 건 검찰의 모습에서 신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이 자력으로 신뢰를 되찾을지 아니면 입법을 통해 강제 개혁의 길을 걷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 입법예고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대표는 공식 일정과 함께 국회 이곳저곳에 예방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지난 1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4차 추경의 뜻을 모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해 선별적 지급을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는데요.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사라진 협치가 과연 빛을 발할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국회의 모습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